안녕하세요. 자, 마저 또 찍어보도록 합시다. 마저. 따따따따. 그래서 요번 영상은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떤 요인들을 분석하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있던 어떤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 계산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보다는 솔직히 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스토리라인을 이제 이해를 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N6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렸던 거죠. 그래서 뭐 한번 그 이전에 요번 교육과정 영상,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63번 보겠습니다. 얘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은 교육과정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 뭐야, 뭐야, 이 민트색이 고정이 됐습니다. 뭐야 이거, 야 너 왜 지워졌다. 뭐야. 63번의 답은 1번인데요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해하면 와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요 그림을 저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면 킬러 곡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킬러 곡선. 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맞나요? 킬링 곡선, 킬러 곡선, 살인마 곡선도 아니고 킬링 곡선. 자, 킬링 곡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킬링이라는 학자분께서 위키피디아를 보는 게 좀 더 그죠? 킬링 커브는 바로 암살 뜻하는 킬링과 무관합니다. 예, 킬러 곡선 이러고 있네.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왔고, 이분이 보세요. 와, 1958년부터 남극과 마우나로아가 어디냐면은 그 하와이에서, 이것도 잘못 가르쳐드려요. 마우나로아 하와이 맞죠? 제가 알기로 그쵸? 하와이의 화라산인데, 요 지점에서 이산화탄소를 매일 측정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인 어떤 증가, 제가 가리고 있었을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데이터로. 이분이 2005년에 죽을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줌인 해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데이터들인데 어떤 증감이 매년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죠. 매년 증감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계절적인 거에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전체적으로 요번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중요한 거는, 요번 교육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건데, 요 정도만 아시면 됐는데,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언제는 증가하고 언제는 감소하느냐, 이게 바로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린 적이 있는데, CO2 농도가 기본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우리 교육과정이 맞아요. 근데 약간은 우리 교육과정 외일 수도 있긴 한데, CO2 농도가 증감을 이렇게 하고,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럴까? CO2 농도가 많은 계절이 있고 CO2 농도가 좀 작은 계절이 있다라는 건데, 언제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건 아니지만, 요 높은 시즌, 이 높은 계절들이 바로 겨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CO2 농도가 높은 계절이 겨울이고요, CO2 농도가 낮은 계절들이 여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식물체가 거의 다 이제 죽죠. 그래서 광합성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광합성량이 줄죠. 그렇기 때문에 CO2를 주로 소모해주는 이 친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CO2를 소모하는 게 줄기 때문에 CO2량이 오히려 느는 거죠. 이에 비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 다시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CO2 농도가 상대적으로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겨울철에 우리가 좀 더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죠. 이것도 미미하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다. 근데 주된 영향은 사실은 이 광합성의 정도 차이라는 거죠. 광합성의 정도 차이.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항상 계속 열심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북반구랑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 값. A랑 B는 각각 하나는 북반구 하나는 남반구인데, 그래프가 조금 재밌습니다. 둘 다 어쨌든 간에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긴 한데, 피크를 찍을 때 점선은 감소. 좀 더 확대? 이게 최대 확대네요. 미안해요. 실선이 최소일 때 오히려 점선은 위로 올라가고, 다시 실선이 피크일 때 점선은 내려가고,
실선이 최저일 때 점선은 올라가고 이렇게 얘네 둘이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요게 1월이라고 이렇게 줬는데요. 1월은 무슨 계절이죠? 겨울입니다. 근데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인 거고 남반구는 이때 여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저 배경지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언제 더 CO2 농도가 높다? 겨울이라는 계절 때 높다. 그러니까 1월일 때 높게 측정 CO2 농도는 북반구에서 높게 측정되는 반면에 남반구는 여름이니까 오히려 낮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선에서 높게 지키고 있는 이 그래프, 이 진한 선 A가 바로 북반구인 30도, N 북이 30도가 되는 거고, 오히려 여기 낮은 값을 갖고 있는 요게 바로 B 남반구인 30도 S. 왜 얘가 낮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에는 남반구는 오히려 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농도가 조금 적습니다. 광합성이 활발해서. 됐죠? 메테인 농도도 어쨌든 간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제발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긴 다행히 ppm으로 줬는데 가끔 parts per billion에서 ppb 단위로 줄 때도 있어요. 얘네 둘이 뭐가 다르냐? 개념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ppm은 parts per million이라 가지고 100만 분의 1인 거에 비해서, 그리고 ppb 같은 게 parts per billion이라서 10억 분의 1이에요. 훨씬 작은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CH4 메탄의 그 축을 ppb로 줄 때도 있어요. 여기선 지금 ppm으로 줬는데 ppb로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보셔라. 아유, 당연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ppm이고 단위가 다행히 똑같은데 훨씬 많은 양, 거의 한 30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30 ppm 정도. 근데 이에 비해서 메테인 농도는 한 2 ppm, 0.2네요. 0.2 ppm 정도 훨씬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A가 30도 N의 위치한 관측소냐, 이걸 알아내는 건 약간은 교육과정의 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죠? 2010년 1월에 2010년 1월에 갔어. 여기 체크해 놓은 데네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B가 높냐? B가 더 낮죠. 그죠?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체 농도의 평균 증가율은 이산화탄소가 보다죠. 이산화탄소보다 묶어주고 메테인이 크냐? 메테인이 더 작죠. 읽어주시면 됩니다. 64번 풀어드렸던 거, 65번, 66번 다 풀어드렸던 거 영상 앞에 거 보시면 되고, 67번 보겠습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도미노 현상인데요. 얘를 막 구구절절 다 볼 필요 없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억.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어떻게 됐는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을까요? 당연히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애들이 막 녹아있던 애들이 퐁퐁퐁 튀어나와서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빙하량은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지표 반사율 같은 게 감소하거나 해수면이 오히려 상승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자, 68번 가겠습니다. 68번 문제 답을 체크를 해놓고 3142 31 아이고 렉 걸렸다. 42 자, 68번 2003년부터 12년까지 빙하량 변화를 줬는데요. 남극대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빙하가 이만한 사이즈였는데 지금 거의 빙하가 대륙이 많이 줄었어요. 그린란드는 더 심각합니다. 빙하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버렸습니다. 누적 변화량 봤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빙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육지 면적 중에 빙하가 손실된 부분 같은 경우는 남극 대륙보다 묶어주고 그린란드가 훨씬 크죠. 그린란드 전체적으로 지금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서는 빙하의 증가량보다 묶어주고 손실량이 더 크다. 지금 손실량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크니까 얘가 빙하의 총 누적 변화량이 음의 값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음의 값인가요? 그죠? 음의 값으로 지금 축을 줬죠.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린란드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빙하가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개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친구,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인데, 지표면의 반사율 보셨을 때 빙하는 약 50에서 70%를 반사를 해내는 엄청난 친구인데, 얘가 녹아버리면은 당연히 지표의 반사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 70번 50년부터 여기까지 3월, 9월, 그게 여름 면적인데요. 3월이든 9월이든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있는데, 딱 보셔도 알겠지만은 9월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극해니까 북반구죠. 그러니까 3월이라는 건 겨울이고요. 이건 여름인데,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외워주셔도 됩니다. 북극해의 온도 상승률이 지구 평균 수치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앞에 자료들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그 중에서도 여름에 용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알스별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북극해가 녹아버리는 순간 그 북극해 관점에서 봤을 때 맞닿아 있는 그런 대륙들이, 그런 나라들이 그린란드, 덴마크,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죠. 얼음 면적 감소의 주된 요인은 당연히 지구온난화고요. 지표면 반사율은 3월이 더 높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얼음 면적은 3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반사율은 더 높을 거고요. 얼음 면적 강소량은 묶어주시고 2000년부터 2050년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데이터로 알 수 감소량은
50년부터 2000년보다 2000년부터 2050년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야. 이거 답 4번 아니에요? 68번. 뭐야?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었네요. 69번과 70번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거 제가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69번은 답이 1번이고요. 70번은 답이 4번. 문제를 왜 이렇게 배열했지 내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69번 순서가 바뀌었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할 경우, 한마디로 온실 효과가 극심하게 됐을 때 기온 변화량인데요. 자, 봤더니 어쨌든 간에 북반구든 남반구든 할 거 없이 전 연 동안 다 온도가 지금 양수값이잖아요. 다 양수값이죠. 다 양수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온도 상승이 다 일어난 지구 온난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 좀 뜯어놓고 볼까요? 우리가 북반구 여름을 항상 찾아야 되는데, 북반구 여름은 6, 7, 8월 보니까 대충 한 요 정도의 온도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반구의 여름인 12, 1, 2 보니까 여기도 한 4도 정도씩 올라가네요. 여름에는 한 4도 정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물론 위도 자르면 여긴 2도가 하지만. 근데 이에 비해서 겨울, 북반구 겨울을 봤더니 이쪽인데, 그죠? 북반구 겨울은 12, 1, 2니까 이런 데 봐야 되잖아요. 여기 굉장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한 14도 정도가 겨울철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여기 남반구 겨울은 어쨌든 간에 한 8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요?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될까? 자, 둘 다 올라가. 여름이 원래 온도가 높고 겨울이 온도가 낮은데 둘 다 똑같은 정도로 올라가면 연교차는 똑같은 거죠, 사실. 평균 기온은 올라갔지만 연교차는 똑같잖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온실 효과가 2배 증가하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기온은 모두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연교차의 증가로 같은 말이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 둘 다 여름 온도 높고 겨울 온도 낮은데 둘이 동일하게 4도 올라갔다 쳐봐요. 그럼 연교차는 여전히 둘 차이만큼 그대로 나잖아. 근데 지금 북반구를 보셨을 때 여름인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일부러. 여름 같은 경우는 원래 높았던 애가 플러스 4도 올라갔어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원래 낮았던 애가 플러스 14도나 올라갔어. 그러면 이번엔 이 연교 차이는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연교 차는 사실은 평균 기온 상승으로 볼 게 아니고 여름의 상승률과 겨울의 상승률을 보고서 비교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얘는 이런 사고 과정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거고요. 연교차로 얘기를 할 때는. 남반구 같은 경우도 여름의 온도는 4도밖에 올라갔는데 겨울은 8도나 올라갔으니까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연교차는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해수면은 계속 온도가, 얘는 평균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평균 해수면 상승할 거죠. 일단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빙하융해로 인한 힘이 열팽창에 의한 힘보다 크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고요. 어떤 자료를 주느냐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보셔야 돼요. 외울 게 아니고. 60도에는 기온 연교차 같은 경우는 증가할 것이냐. 지금 60도에는 북반구 중위도잖아요.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사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겨울철 극지방의 기온 변화량은 남반구가 더 크다. 자, 겨울철 극지방이라 했습니다. 남반구의 겨울은 2월부터 1월, 12월부터 2월이 아니라 6월부터 8월이 남반구의 겨울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북반구는 12월부터 2월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북반구 겨울 먼저 보시면은 애는 한 14도 정도 올라갔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이에 비해서 남반구 같은 경우는 한 8도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남반구가 더 큰지 않고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약간 이전 교육 과정이긴 하지만은 현재 교육 과정에서 대답하기 전혀 무리가 없으면서 연교차랑 평균 기온의 상승은 별개로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 연습할 수 있고, 디귿같이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낼 때 여러분들이 남반구 계절이 반대라는 거 놓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지,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런 거 잘 푸시면 여러분들은 뭐 나이스죠, 나이스. 아주 나이스죠. 자, 북극권의 다양한 기후 피드백 작용인데요. 가의 결과. 자, 가 어딨어? 빙하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지표면적 간사율이 감소하지, 그죠? 자, 메테인 방출이죠. 예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은 온난화가 당연히 강화되겠고요. 온실기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메테인이 아니고 우리 CO2라고 알고 있죠. 아니,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 발출이니까 이 중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중에 인간 활동만 놓고 말하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72번 5435. 자,
북극 빙하의 면적 계속 줄고 있고요. 그죠? 열수지 뭐 우리 앞에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빙하 면적의 평균 감소율은 2000년 이전보다 묶어주시고 이유가 더 크다. 이후에 굉장하게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북극 지방에서 A에 해당하는 값, A는 이거 반사율이죠. 이거 빙하 때문이겠죠. 빙하 바이 빙하. 2010년이 작았다. 2010년이 더 작겠죠. 왜냐면 빙하가 계속 녹았으니까. BC에 해당하는 값, B, C에 해당하는 값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냐. 왜냐면은 온실 효과 때문에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먹는 거 늘어나고, 그러면은 뱉는 거 늘어나고, 그러려면 간접적으로 먹는 게 늘어나려면 여기서 뱉어줘서 집어 때려 넣는 것도 증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몽골 과정, 사막화 과정인데요. 뭐 이거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만 한번 봅시다. 기억으로 인해서 지표면 반사율이 감소하냐. 삼림 면적이 감소하면 당연히 지표면의 반사율은 증가하겠죠. 오히려 애가 더 뺀들뺀들해지는 거잖아요. 아까 반사율 보여드렸지만은 숲이 이랬는데 사막이 돼버린 반사율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반사율이 오히려 증가하고요. 숲은 한 8에서 15, 사막은 20에서 45. 그죠? 몽골 지역의 사막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고요. 몽골 활동의 사막화 개투되면 황사화 가능성이 더 늦겠죠. 황사는 뭐 타고 넘어오죠? 그쵸? 상층에 편서풍 타고 들어오는 거. 그니까 이거 한번 복습이나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되게 재밌는 메커니즘이었죠. 악기상 파트 보시면 될 텐데 대기의 마지막이었죠. 자, 황사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주로 봄철에 몽골이나 중국 북부에서 넘어오는 이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순이에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봄이라는 거, 그리고 제일 적게 발생하는 건 여름이라는 거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여름이 왜 많이 생기냐면, 덜 생기냐면 축축하니까, 발원지가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니까, 우리 먼지 많이 있을 때 물 뿌리면 먼지가 쫙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잘 안 오고요. 또 애들이 편서풍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떡 자리 잡고 있으면은 거기를 타고서 올 수는 없겠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넘어오게 되냐. 그냥 심플하게 편서풍 타고 넘어오는 게 아니라요. 발원지에 상승기류가 생겨서 애가 상층으로 올라가면 그때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하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얘가 상층에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 편서풍 타고 오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저기압도 있으면 쿠팡 배달이 올 수가 없겠죠. 재밌는 건 이거였습니다. 오지훈 쌤이 말해준 거였는데,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은 항상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이 저기압, 발원지의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먼지가 뜨겠죠. 근데 이 상태로 애들이 편서풍 타고 여기 다 오면은 뒤쪽에 따라오던 고기압이 먼지 같은 경우는 뒤로 좀 처지겠죠. 애가 이렇게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그럼 뒤쪽에 딸려온 먼지가 이렇게 처진 먼지가 떨어지는 게 바로 황사의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도 지구과학 선택자인데 미세먼지 PM이라고 얘기하는 거, PM 몇 그게 바로 Particulate Matter라고 하는 건데, PM 10이면은 지름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 PM 2.5면은 지름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 미세먼지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사람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잡아보세요. 그거 한 50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PM10은 아까 뭐라 그랬죠?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니까 여러분 그 머리카락 굵기보다 5분의 1 사이즈예요. 근데 PM2.5는 걔보다 또 4분의 1인 거잖아. 이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해변의 고온 모래가 9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우리 머리카락보다 두꺼워요. 걔 지금 거의 9분의 1 사이즈가 PM10. 그거에 다시 4분의 1 사이즈가 PM2.5. 마스크 잘 써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단원에 있는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자, 74번 가겠습니다. 혹시 또 마이크 꺼져 있을까봐 약간 불안했는데 켜져 있는 것 같아요. 3번, 5번. 자, 북극계 얼음 면적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얘가 얼음 면적이겠죠.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 요게 바로 해수면 높이. A는 북극계 얼음 면적, A는 얼음이죠. 북극 해역의 평균 기온은 기역보다 니은,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기간이 낮은 거고요. 북극 해역에서 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기역 기간이 높다. 기역 기간이 더 빙하가 많았을 때니까 이때가 더 높겠죠. 자, 75번. 자, 가로 인해서, 가가 뭐야?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감소하죠. 이건 우리가 용존기체에서도, 용존산소량 용존기체 다루던 거에서도 했었는데, 온도가 높으면 차가운 사이다 생각해보세요. 걔가 더 이산화탄소 탄산화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탄산이. 근데 걔가 온도가 높아지면 따뜻한 사이다 생각해보세요. 김 다 빠져있잖아.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그때 감소하게 되는 거. 나로 인해서, 나는 빙하 면적 감소로 인해서 지표면 반사율은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고요. 기억,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서 복사에너지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높은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적외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자, 그리고 어디 갔어? 5, 3, 5, 5. 야, 얼마 안 남았다. 5, 3, 5, 5인데 그 중에 풀어드린 게 두 문제나 있네요. 76번은
풀어야지. 얘는 풀어야 되네. 자, 기온 편차인데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증가하지만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북반구의 증가율이 좀 더 크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산업화된 우리가 좀 선진국들이 일명 선진국들이 좀 많이 있죠. 개발이 좀 많이 된.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률이 여기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 이산화탄소 그 생산 어떤 방식이 뭐냐면은 비행기라고 해요. 비행기 한 번 탈 때마다 정말 많은 양의 CO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선진국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비행기를 활용을 하죠. 심플하게 여러분이 여행 갈 때도 쓰시고 아니면 어떤 물자를 운송할 때라든가 군사작전할 때 다 비행기를 가동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CO2 량들보다 거의 뭐 수백만 배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100만 배급의 CO2 배출량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근거는 그 탄소 발자국 얘기를 하는 건데요. 탄소 발자국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비행기 한번 탈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나쁠 게 없겠죠. 이 기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의 기온 변화는 북반구에서 더 크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의 극지지방 반사율은 대체로 감소할 수밖에 없죠. 빙하가 녹으니까. 77번, 78번 아니지 77번까지 풀어야죠. 북극 열대 남극 지역에서 측정한 기온 편차인데요. 북극 지역이 조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열대 지역과 남극 지역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북극 지역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 말은 북극해가 엄청나게 녹고 있고요. 북극해의 융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해가 녹아가면서 세계 정세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의 변동폭은 북극 지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연평균 기온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해수면이 미쳤다고 하강합니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78번과 79번은 풀어드렸었던 거고요. 80번 마지막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와우 80번에 5번. 자, 그림 가나는 1880년대부터 최근까지 해수면 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기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수면 높이 계속 올라갔고요. 극지방의 반사율은 계속해서 감소했을 거고요. 그때 그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년이 1990년보다 그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더 높았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와우. 와, 이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에 문제량을 알았기에 와,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보면 영상 다 찍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랬는데 결국엔 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감동스러운 게 점점 벌써 구독자가 또 421명. 와, 확실히 속도가 좀 붙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봐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들어오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채널에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여기 가장 최근에 있는 요거 나도 좋아요 눌러야지. 여기에 있는 이 링크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나름 그래도 62분이나 계시고 와,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저 이렇게 출석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계시고 여기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개념 질문과 문제 질문 좀 따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 외부에서 듣는 분들에게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험 기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 금요일부터 당장 시험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시험의 공평성을 위해서 시험 시작하는 그날 자정 있잖아요. 땅빵빵시 그거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일부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요. 공평성을 위해서. 누군가는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받고 그 문제가 하필이면 또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친구는 뭔가 시험 기간에 탁 얻어가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거 못 들으면 혹은 카페에 못 보면 그게 조금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그냥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시험이기 때문에 이 10월 13일 00시 부터 들어오는 질문은 일주일만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죄송하고요. 일주일만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뒤쪽 전체 길게 우주론까지 다 나갈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빠이!